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문제 진행을 맡은 문화교양과 교수 백연경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를 뒤흔든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뒤따른 원전 폭발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었지만 일본은 원전 사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환경 참사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그래서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전 관련 사고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둘러싸고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풍요 속에 드리워진 위험, 그리고 지구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또 하나의 큰 사회 문제이지만 일상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현실과 맞닿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도시를 밝히는 모든 불빛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실제로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시는 주 방위군과 경찰 4만 명을 시내 곳곳에 배치해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도 맨하탄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15시간이 넘도록 정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1년 9월 15일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문제점을 드러낸 이 사건은 더 큰 재앙을 대비하라는 예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 양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에너지 통계가 제대로 파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0년 이후부터인데요. 1981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니 에너지 사용량이 5.3배나 증가했습니다. 1인 에너지 소비량도 4.2배 늘었습니다. 2009년 한국이 소비한 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1.9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OECD 가입국가 평균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에너지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의 에너지 공급 비중이 42%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석탄과 천연가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원자력 비중도 아주 높은 편인데요.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에서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은 2.2%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경제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보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주로 숯과 목탄에 의존해오다가 6, 70년대에 시작된 급속한 경제 개발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석탄과 석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공급 구조도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민간 싱크탱크로 알려진 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현황과 소비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70년대 초반까지는 에너지 개발주의로 주로 빈곤 해결과 경제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에너지 안보주의가 지배했던 시기로 분류되는데요. 1973년과 79년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개발주의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 등을 추진하는 에너지 안보를 도모했습니다. 동시에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 관심은 이 해방 이후에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는 19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석유로부터는 뭔가 계속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식의 고민들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주목들을 크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78년도에 처음으로 고리 1호기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환경운동의 성장과 함께 생태주의적 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각됐던 대기 환경 오염 문제와 체르노빌 핵사고, 대구 가스 폭발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법률도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육성되던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수급 조정을 8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게 됐는데요. 이 시기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석유 산업 자유화 정책과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내짐이라는 건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하나의 체계를 말합니다. 예컨대 화석 연료는 얼마큼 쓸 건지, 원자력 발전소는 얼마큼 가동할 건지, 또 에너지 소비는 얼마큼 줄일 건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루는 정책 어떤 요소들을 합한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을 정하는 방식, 누가 정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이런 체계까지도 포함해서 에너지 정책 내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이 에너지 정책 내짐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내짐은 상당히 중앙 집중화된, 집권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중심입니다.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거에 관심보다는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그거를 잘 공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정세나 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에너지 안보 문제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7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에너지 자주 개발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기업이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해외에 파는, 상품을 파는 것은 자주 개발에 매우 큰 광의의 큰 개념이고요. 한국에 수입해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에너지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유가가 150달러든 200달러 이상의 초과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외 부족한 양을, 국내 부족한 양을 해외 수입해야 되는데, 그 계약 관계에서 한국 기업에서 해외 주로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입해 오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는 자주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 150달러 육박했을 때도 수입해 오는 양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개발이라는 내용에 좀 모순이 생기고 있는 거죠. 현재 한국 기업의 해외 에너지 개발은 석유, 가스 부문만 본다면 37개국에서 18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못 될 뿐더러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만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그 버마 사례가 대표적인 건데, 버마에는 수년 전에 들어간 기업이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하고요, 한국 공기업인 가스공사 합작 컨소시엄을 맺어서 지금 진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이 환경 파괴라는 여러 가지 서식지들, 그다음 원주민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군대가 맺히면서 주민들 통제하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각들이 버마를 계속 최근까지 경제 봉쇄 조치를 취했죠. 그래 불구하고 한국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죠. 중국과 한국은 버마에 오히려 여러 무기 판매하거나 아니면 경제 지원 정책을 계속 펼쳤던 거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버마가 워낙 그 에너지라는 자원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수입하기 오는데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 둔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의 문제는 곧 기후변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기후 시스템의 교란을 일으켜 다양한 기상이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증가하고 있고 북반구에 많은 눈이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에서 4.5도씨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상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온이 평년보다 5도씨 상승하는 경우 벼 수확량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주범,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는 말 그대로 온실 효과를 내는 가스입니다. 지구가 지금처럼 사실은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지구 대기 밖에 온실 효과를 내는 가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기후변화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많이 거슬러 올라봤자 한 2, 3세기 전이죠.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들을 사용한 겁니다. 석탄을 사용했고요. 석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온실가스인 그 이산화탄소가 계속 축적이 되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지구의 여러 가지 기후가 이상한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전국 252개의 환경 소비자와 여성 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 절약 운동기구 에너지 시민연대를 찾았습니다. 2008년 통계를 보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이 전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추세도 월등히 높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990년에서부터 2004년까지 누적 배출량도 세계 2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분야별 감축 목표를 정했는데요. 전환 분야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발전, 전력 생산하는 데서 한 26.7%,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서 18.2%, 그 다음에 수송 분야에서는 34.3%, 농업은 5.2%, 그 다음에 폐기물은 12% 정도를 감축을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나눈 다음에는 이제 이후의 작업은 개별 산업 업체별로 할당을 주는 과정들이 현재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97년 전 세계 국가들은 이른바 교토 의정서를 체결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정했습니다. 많은 논쟁과 갈등 끝에 선진국들이 90년대 대비 5.4%를 감축하기로 타협하긴 했지만 약속한 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초기라는 이유 등으로 감축 의무를 면제받고 있지만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어디에서 어떻게 줄여야 할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에너지 사용량이 비춰보면 한 60% 정도를 산업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감축량이 18.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산업 부분에서 감지해야 될 온실가스 감축량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자체를 피하려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내려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표 관리제는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연간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할당을 해주고 얼마까지 줄여라라고 얘기하는 걸 하는 거고요. 그 양은 개별 기업과 정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원래 감축량 목표했던 거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1,000만 원 이내에서 벌금을 내게 되는 거고요. 배출권 거래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은 비슷한데 뭐냐면 전체 분야별 할당량과 개별 기업의 할당량이라고 하는 걸 다 정해놓고 그리고 그 할당량에서 오버가 되면 그 할당량이 넘어서게 되면 그 할당량만큼을 시장 가격을 통해서 다른 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주체 외국에 사오든 들어간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돈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국내 NGO와 노동조합들은 배출권 거래제의 실제 감축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탄소세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라고 하는 세금을 붙여서 그 세금에 따라서 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온 탄소세에 관련된 이 세금을 가지고는 에너지 효율 합리화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R&D라든지 그런 이런 연구 사업이나 이런 데다가 투여할 수 있게 해서 국가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고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와 석유 가격 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핵발전 에너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발전은 우라늄 235가 핵분열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원자로에서 냉각수를 통해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그 수증기를 우리가 터바인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원자력입니다. 물론 이제 원자로에서 핵 분열이 일어나지만은 그거는 거기서 약 온도가 한 300도 C 정도의 고온으로 고온의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넣어줌으로써 원자로에 넣어줌으로써 그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그 수증기를 우리가 터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우리 사회가 소비하고 있는 전력의 31.4%가 핵발전소로부터 생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이며 2030년까지 최대 40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가지고는 아직까지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다 하는 것이 이미 판명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는 산업 구조적인 그 환경에서는 발전이라는 건 절대적이죠. 전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우리는 최악의 재앙을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핵발전소의 잠재적인 위험을 실감케 했는데요. 이 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는 탈핵 운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핵발전으로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소비 패턴을 버린다는 것이고 삶의 많은 변화, 경제적인 활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나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을 보니 이게 아무리 경제활동을 하고 지금처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재앙을 맞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논쟁을 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지금처럼 펑펑 쓸 수는 없겠지만 방사능이라는 인류 재앙의 괴물도 막고 보다 안전하게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때 방사능 폐기물 매립지가 될 뻔했던 전북 부안의 등용마을을 찾았습니다. 정부와의 갈등을 통해 이곳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사능 폐기물은 거부하면서 핵발전 전력을 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출자하신 돈으로 태양광이라든지 뭐 태양열, 지열 등등의 이제 다양한 재생 에너지 시설들을 저희들이 설치했고요. 특히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마다 그 태양광 발전소를 저희들이 설치해 왔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용 영상을 보거나 PC를 사용할 때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얻고 있고요. 난방과 온수는 지열을 이용한 발전기를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열이라든지 태양열 온수나 또는 나무 펠릿 보일러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초기 설치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AS의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기업들이 설치만 하지 관리를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라든지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손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취지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떤 선택에든 희생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편리함을 버리고 건강과 안전을 택했습니다. 더디지만 쉼 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들. 최근에는 유채를 심어 그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 디젤로 차량을 운행하는 실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태양광이 41kW고요. 그 중에 38kW는 한전에다 전기를 파는 방식입니다. 41kW가 저희 마을 가족용 전기의 약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태양광이나 이제 전기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다양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열이나 태양열 난방, 또 나무 펠릿 보일러 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난방의 시설들을 저희들이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에 주목해왔습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유나 우라늄처럼 매장 지역이 한정돼 있지 않고 더욱이 자원 전쟁을 일으킬 염려도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인간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만 해도 우리가 한 해에 이용하는 전체 에너지 양이 7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잠재량이 있어요. 그것도 기술 가능한 지금 잠재량이 그 정도지, 그것도 실제 가지고 있는 부전 잠재량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1%도 안 되는 양이 기술 잠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천적인 에너지 양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아직 미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고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재생에너지원으로 전체 전력의 18.3%를 충당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어떻게 경제성을 갖추게 됐을까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독일 국민들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이거 화석연료도 대안이 아니고 원자력도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같이 해서 1987년, 88년 이때부터 이제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이때 천호, 태양광 집 1000호 보급 사업, 10만 호 보급 사업 이런 계획들이 쭉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발전 설비의 발전 설비를 지원해준 발전 설비의 금액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비싼 값에 사준다든지 하는 정책들을 시행을 했고요. 그 결과로 지금 이미 이제 20%의 전기를 충당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모든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재생가능 에너지로만 100% 전기의 생산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독일뿐만 아니라 덴마크나 스웨덴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많은 풍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활용은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가장 많은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인데 정부의 정책상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원자력이나 다른 에너지원에 투자하는 걸 더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뭐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번에도 이제 그린홈 100만 가구 신청을 뭐 2월 달에 받았는데 이틀 만에 이제 그 모든 연간 세웠던 예산이 다 동날 정도로 지원자는 폭주하는데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는 연구 개발비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대부분 민간에게 맡겨져 있죠. 독일이 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발전 차액 지원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지원 제도를 도입했던 우리 정부는 최근 들어 재정의 압박을 이유로 사실상 폐지시켰습니다. 대신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발전 차익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그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의무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규모 집중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부적합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 체계보다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내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에너지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 차액 지원을 좋은 제도로 보고 있는 반면 의무 할당제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기존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연합해서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전기를 팔 수 있는데 그 인증서, 그걸 파는 전기를 생산을 했다고 하는 인증서 최소의 그 단위가 1메가와트시입니다. 1메가와트시라고 하는 건 1000kW시인데요. 보통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량이 뭐 300kW시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좀 대기업 사업자 위주로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가 활성화될지 의문이기도 하고 또 대형으로 발전 설비 경제성을 위해서 대형으로 이제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라든지 주민 갈등도 상당히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에너지 전국 지도를 보면 에너지 발전소 설치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따로 있고 혜택을 받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불균등한 상황, 이른바 에너지 부정의는 각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서울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는 소비의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서 오느냐? 저기 태안에서 있거나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저기 울진이라든지 고리에 있는 원자력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서울에서는 에너지 생산을 안 하고 있고 에너지 사용이 거의 없는 저 시골 동네, 바닷가 동네에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그 에너지를 사용할 때 만들어낼 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사회적 피해 같은 거는 다 그 지역 분들이 안고 있거든요. 즉 이거야말로 에너지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피해보고 누가 이익을 보낼 때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부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핵발전소 한기 줄이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서울시의 에너지 수요를 최대한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좀 더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시민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용자가 아니라 이제 생산자로 한번 바꿔서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우치면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좀 서울 시민으로 좀
탈바꿈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이 주변에 여기도 이제 옥상입니다만은 서울 시내의 그 공공기관, 이제 학교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공공청사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그 공간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걸 설치하는 이제 많은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시민들의 출자를 모아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자를 모금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것을 우리나라 발전 그 사업자 13개 발전 사업자가 있습니다. 13개 발전 사업자한테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거둬들여서 다시 출자한 분들한테 분배를 하고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하고 풍력, 조력, 지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도 있습니다만 도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에서 과연 재생에너지만으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서울시의 재생 가능 에너지 자립도는 0.4%에 불과합니다. 화석연료 발전을 포함해도 1%를 겨우 벗어나는 수준인데요. 일단은 햇빛 발전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한 구자에 한 10만 원 정도의 조합원 출자를 받아서 1kW를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비하는데 약 한 3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요즘 국제 모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서 그렇게 저렴하게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공청사에 그런 햇빛 발전을 짓게 되면 대략 한 수익이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한 7 내지 8% 정도는 수익이 나옵니다. 태양광 주택일 경우 어느 정도의 에너지 자급이 가능할까요? 지난 98년부터 태양광 발전 탑재 주택을 선보여온 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장점으로는 특히 그 가장 중요한 청정 연료를 쓴다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어떠한 에너지를 절약하다 보니까 가계의 보탬이 되겠죠. 보통 에너지 비용이 한 70%에서 80% 정도 절약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 자세한 그의 설명을 비싸게 들어보실까요? 역률 계산이죠.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 집은 태양광 셀이 5kW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이런 식으로 매립이 돼 있어가지고 태양광이 전기를 생산해서 집에서 쓰고 또 이제 매전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집 짓는 방식 자체가 그 태양광을 주안점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제 집 자체 어떤 고기미를 두다 보니까 집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같이 태양광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을 받아서 집에서 바로 그냥 쓰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그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발생되는 전기를 우리가 그 한전으로 보내가지고 쓰는 어떤 그런 비율이 이 집의 평수하고 맞았을 때 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5평 기준인데 한 5kW, 6kW 달았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평수가 늘어나면 태양광도 더 크겠죠, 셀이.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5kW니까 보통 5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55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내는 비용이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만큼은 이제 절약이 되는 편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부분도 보기 때문에 태양광 셀이 사실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속에 아예 매립을 시켜서 깨끗하게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거 뜯어봐야 돼요. 네, 뜯어보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트레일러가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싣고 가 이렇게 아까 포장이 돼서. 그래서 이 크레인이 들어보시겠어요? 크레인이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태양광 셀은 기준이 어디 가나 똑같지만은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향하고 집에 향이 남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태양광 셀이 3kW면 충분한데 향이 약간 북향으로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한 2kW를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집입니다. 집 자체가 흔히 아시겠지만은 그 일반적인 집 같은 경우는 목수에 의해서 형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아무리 좋은 태양광을 갖다 달아도 여기 존재하지가 않죠. 열 자체가 담아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집 자체부터 일본에서는 그 고기밀 고단열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처럼 자동차 비세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동화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친환경 주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변화된 시민의식과 생활 속 실천이 함께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지자체나 단체별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곳 노원구청은 구청장 아래 전 직원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은 실천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곳 구청 직원들은 모두 일회용 컵이 아닌 보온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난방을 줄이기 위해 담요를 사용하고 있고요. 점심시간에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 소등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실천이 과연 에너지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노원구에서 그 수요 절감을 좀 바짝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10분의 1 정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보면 저희처럼 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면 원자력 1기 정도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시도가 생각보다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녹색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원구청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평평한 옥상의 공간을 모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겨울이면 그 나뭇가지들 자란 것을 이렇게 전지를 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좀 정착이 되면 새로운 에너지, 도심형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과 함께 에너지 빈곤에 처해 있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지난 2005년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로 사망한 여중생을 기억하시나요?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가 아니라 전기료를 내지 못해 변을 당한 것인데요.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에너지 빈곤층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8년 130만 명으로 추산했는데요. 에너지 빈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그 어떤 그 개념을 저희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거는 법률에도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재원들이 충분치 않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윤을 조금이라도 줄여서라도 이런 에너지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흥청망청 쓸 권리가 아니라 아끼면서 함께 누리는 권리일 텐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의 전환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에너지가 사실 위기 상태입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돼서 좀 관심을 더 가주셔야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체에 대한 고민이 지금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실천 그리고 정부 정책들이 동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싼 에너지를 얼마나 풍족하게 누릴 것인가가 아니라 안전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쓸 것인가 하는 에너지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화. 이것이 첫 번째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이 이제 그렇다면 어디서 생산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게 정책을 펴나가는 걸 이제 수요관리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점점점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시민들 교육을 하는 거, 시민들의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방사능의 공포를 실감케 하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진실과 부풀려진 소문은 반드시 가려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시민들이 모여 핵발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소박하더라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좋은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어렵지만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변화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만 탓할 수도 없고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복잡하다 회피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다음에는 환경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